감사합니다. 자, 어제 그 김은혜 주진우 의원, 야, 이거 뭐 이번 그 부정선거 사태의 핵심을 때리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중앙선관위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의원의 어떤 폭로 내용들이요, 조합하고 나면 엄청난 뭐랄까요, 카르텔에 의한 부정선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발표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쌍둥이 투표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개가 6시간 동안 계속 동일하게 올라가고 뭐 100, 200 빵.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투표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빵이죠. 그 시간에 어떻게 빵이 되죠? 어떻게 3시간 연속으로 2시간 연속으로 투표자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죠. 그런 투표소 본 적이 없거든요. 해당하는 투표소에 그 참관인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이제 선관위가 아닌 공무원들, 선거 사무원들, 이런 사람 투표 사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증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투표자들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리면 이거 엄청난 어떤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그래도 저는 일단 김은혜 의원 발언한 걸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풀린 투표수를 지우지 말고 인근에 있는 투표소로 보내라. 전산 조작해라. 이렇게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지시했다는 걸 보고 몸통이 부정선거의 몸통이 중앙선관위 안에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을 주는 멘트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워딩을 일단 보면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가 줄어들어서 유권자들의 의혹을 살 수 있다. 유권자들의 의혹을 사면 왜 안 될까요? 유권자들의 의혹을 가지면 들여다보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검증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잘못이 없으면 이 케이스에 검증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기록을 다 남겨놓고 오입력했다, 그거를 보정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들어갔다, 그런 것들이 정정당당하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의혹이 있어도 검증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사법적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왜 밝혀지냐, 왜 이게 알려지냐. 제가 추정컨대 이 내용을 선관위 내부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혹은 서로 다른 지역, 중앙과 지역의 선관위의 어떤 차이,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다른 뭐 행안부라든가 지자체 공무원들, 뭐 이런 경우에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뭐 거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지역 선관위, 중앙 선관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관위의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센터의 컨트롤 타워만 어떤 의지를 가지면요, 얼마든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런 폭로가 나온 것, 제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보는 수사기관에도 들어가고 김은혜 의원실에도 간 것 같습니다. 이건 김은혜 의원이 자료 제공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지금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제보했을 수도 있고, 어느 경우건 간에 드러났을 때 바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게 그동안은 중앙에서 통제할 때는 은폐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사안 혹은 수년 내에 있었던 선거들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거가 그동안 오염되고 있었는지 파악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특검 들어가게 되면은 관계자들을 소환할 거 아닙니까? 그 소환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사법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지려고 실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게.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내가 자백을 하면 나는 살고 쟤는 죽어. 뭐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 공범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범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겠죠. 서로 구분된 상태에서 서로가 자기의 어떤 죄를 빨리 자백하는, 혹은 남의 죄를 먼저 자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이 수사가 어디선가 이 실마리가 풀릴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구조가 지금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이 어떤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뭘까요? 들여다볼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계엄을 해도 못 들여다보잖아.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선거인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 마치 뭐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인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게 왜 대한민국에 성역이 존재하죠? 아닙니다. 검증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언제나 의심이 있으면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는 주체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주체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주도 특검 이런 데서 공정하게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걸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뭔가 선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을 했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성역화된 것들이 이렇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악용된 것이 아닌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의심할 수 있냐. 자, 보면 주진우 의원의 어떤 그 폭로를 보면 지금 마찬가지 김은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투표자 수랑 상관없는 숫자들이 막 입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관위에서 지금 해명하기는 조작 아닙니다. 입력 오릅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전제가 이거죠. 지금 투표함으로 지금 모여 있는 투표 용지 숫자와 동일하다라는 전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조작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일단 투표자 수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요. 예. 만일 사후에 투표용지를 혼입하는 경우에 숫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통을 바꿔버리면 확실하게 맞출 수 있죠. 그렇겠죠. 통제된 자기들이 통제한 이 숫자 안에서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것이 완벽하게 사람의 어떤 접근이라든가 혼표라든가 사후 혼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어떤 뭐 견제할 만한 장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런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검증하는 방식은 투표함에 혹은 지금 보관되어 있는 투표 용지에 추가된 혼입이라든가 교환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엄밀하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 통합선거인 명부라든가 혹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그 인쇄된 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투표자가 본투표 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투표 용구들이 특히 이런 선거인 명부가 잘 지금 보존되어 있는지 유권자들이 서명한 그 선거인 명부가 지금 잘 남아 있는지 이거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서둘러서 만일 폐기했다면 예를 들면 투표 용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폐기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용해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그런 방식으로 없앴다면 이거는 선관위 이게 본질이 이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입증을 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는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투표자 수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미 부정선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자기가 결백함을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거 봐라 그대로 맞지 않냐 일치하지 않냐라는 거를 지금 선관위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 숫자가 맞을 때 그게 사후에 건드리지 않았을 가능성 명백한 가능성 입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죠. 선거인 명부를 아주 온전하게 보존해서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요 본질은 이거죠. 국민이 선거를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뒤집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요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7월 30일까지 어떻게 보면 8월 달을 넘기지 않고 7월 30일 날 특검 합의한 건 이건 너무나 절묘한 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특검이요 이제 구성되고 나면 합수본이 일단 압수한 증거들을 다 이제 이전을 받죠. 그런 것들이 자 만일 이제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합수본이 이번 서버 압수수색 같은 게 없었다.
그럼 특검이 어떻게 보면 수사의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운 위치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때 아주 절묘했던 타이밍이 이거죠.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범위에 넣냐 안 넣냐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했었고, 심지어 장동혁은 그걸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성범 의원이라든가 서지영 의원들은 그거 부정선거와 선을 못 긋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주장대로 그 의총의 결론이 났습니다. 박수로 추인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다다음 날 상황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투표율을 조작했다, 서버 압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벌어졌으니까. 예. 자, 앞으로 이제 변협에서 그리고 로스쿨 협의회에서 6명의 각각 3명씩 해서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천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추천을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아예 이재명에게 올리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임명을 하니까 올리지도 않는다.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이 앞으로 이 어떤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이런 부분 제대로 수사할 만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를 높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조선일보가 장동혁 대표 미국 갔다 오는데 뭐 출장비 2억 썼다. 뭐 대부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가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예산은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갑자기 이제 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장동혁 기스 내기에 들어갔는데, 한동훈이 당 대표 시절이었습니까? 그 비대위원장 시절이겠군요. 여론 조사를 했는데 그건 이미 기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2024년 비대위원장 시절에 70억.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김대남이라고 그때 용산에 칠상시 폭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 있었고 용산에서 밀려나고 난 다음에 예. 어떤 뭐 앙심을 품었는지 혹은 원래 이제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소리랑도 소통을 했겠죠. 이명수 등등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기 전에 뭔가 김대남이 제일 먼저 특히 이제 한동훈이 여론조사 돌린 것 중에서 자기 이미지 조사를 했더라, 이런 예.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이명수와 통화를 한 내용들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야 매일경제에서 이틀이 지나가지고 3일이 지나가지고 그 한동훈 이미지 조사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부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총선 백서를 썼었죠. 조정훈 위원장이 이제 주도를 하고 예. 김효은 대변인 등이 그때 이제 TF 팀으로 있었던 그런 총선 백서, 그 안에서도 분석하고 조사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제대로 치렀는가, 그 과정이 정당했는가, 그리고 유능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는데 그 안에서 다 확인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우리가 그때 잠깐 언급하고 사실 잊고 있었어요. 예. 다른 이슈들은 워낙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한동훈의 하자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굳이 조선일보가 장동혁 대표가 정당하게 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그 예산 대비 효능감이 있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억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언급하게 된 겁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 좌익들을 보면 민주당 진영을 봐도 저기는 자기들이 사고 치면 더 큰 사고를 쳐가지고 덮는 방식으로 예.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부동산 가지고 사고를 치고 그 코스피를 가지고 또 그 사고를 덮어버리고, 한동훈이 늘 그런 식이거든요. 예.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는 오대수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한동훈인데 거기에 우리가 잊었던 일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을 당비를 잘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이 당의 구성원들이 다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70억을 써서 했던 그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여론조사가 잘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출마했던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성토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아니, 왜 여론조사를 했으면 우리한테 안 주냐, 후보한테 왜 안 주냐. 그렇죠. 그때 그런 이야기도 많았죠. 예, 항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여의도 연구소 시절이죠. 여론조사를 하면 심층 여론조사를 하고 그때 그 세부 지표를 정확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순히 세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마다 작은 지역 단위로 묶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죠. 예. 후보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지역 가서 유세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늘 그런 걸 해왔었는데 후보들이 한동훈 당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그게 없다. 도대체 여론조사 해가지고 어디가 있냐. 예. 심지어 뭐 세부 지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안 했어요. 특정 이제 지역만 주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할 때도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보는 낙관적인 지역에서도 더해서 혹여나 이제 역전당할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예, 그리고 격전지에서 한 여론조사가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은 것. 뒤늦게 한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며칠 지나가지고 해당 후보한테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상황이 많이 늦어버린 것이죠. 투표 날이 너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략을 짜도 돌이키기엔 시간이 많이 늦은 것이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론조사가 왜 그렇게 엉망이 됐고 왜 여론조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는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초보를 안 친 겁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때 홍영림 씨인가 그렇죠. 예, 홍영림 씨는 그냥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했던 경력이라는 것은 그냥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 사실 그 무슨 언론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전담한 기자가 존재하나요?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서 갖다 붙이는 해석을 같이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도합니다. 그 기자들이 여론조사 분석할 만한 사실 역량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기자가 그 여론조사 분석하려고 기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도들을 주로 다뤘다라는 이유로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조선일보에서 경력보다 어벤져스 전략회의에서의 경력이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기에 몇 개월 정도를 홍영림 씨가 어벤져스에서 고정 출연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렇군요. 고작 그거 가지고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안 친 거 아닌가라는 게 의심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지금 인사를 하는 방식은 자기들 그 뻔한 인력 풀에서 그 안에서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앉혔다.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도록 감시하지도 못했다. 이런 것이 한동훈 리더십의 한계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한동훈 개인의 뭐 이미지 조사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아까 이제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조사는요. 예. 그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왜 하죠?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출마를 안 했는데 굳이 돌렸는데 정말 희한한 건 그 대상이에요. 2030만 했습니다. 2030 남녀에만 했어요. 왜 이거는 명확하게 그 기획 자체가 결론을 전제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아주 쉽게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죠. 2030 여성들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보수 정당의 당 대표를 선호하더라. 라는 결론을 보도 자료로 뿌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의심입니다. 근데 뭐 좋게 나왔나요? 안 좋게 나온 게 문제입니다. 20대 여성은요 15%만 한동훈에 대해서 뭐 잘한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긍정 평가가 15%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언론 보도된 내용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만 본인에게 뭐 좀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차별화 전략을 뭐 주문했다는 뭐 그런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징계 심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정호, 조경태, 권영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뭐 조경태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의 징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탈당 권고만 돼도 이제 그거는 굉장히 세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탈당 권고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탈당 권고 아니면 이제 제명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예단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이 뭐 윤리위라든가 혹은 지도부에서 이제까지 나온 메시지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지금 당원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당원 중심주의로 만일 징계를 한다면 당연히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 것도 아닌 게 그냥 질문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제명이다. 심지어 아예 윤리위도 안 열고 제명할 수도 있어요. 제명이다. 무조건 제명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예. 그 아주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쉽게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위에서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지만 그리고 일부러 압박을 하는 것이죠. 조중동 등이 윤리위에서 올바른 어떤 결단을 뭐 예상 가능한 올바른 결단이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격도 굉장히 저열하고 비열해요. 윤리위 위원들의 어떤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명단 전체를 아예 공개해버리는 일이 있었죠. 이력과 함께 예. 현직 뭘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언급되면서 그리고 부위원장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주 레거시 미디어, 푸세식 미디어들과 결탁한 듯이 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던데. 윤리위원 심지어 부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거 하는 거 처음 봅니다. 언론에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처음 보는데 그걸 이렇게 즐기듯이 심지어 회의도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회의를 빼먹고 그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회의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토론을 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수결로 사실 자기가 못 이긴다면 그거는 이 당은 당의 운영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지금 거부하고 최대한 회방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사람이 외부에서 하고 있는 언론 플레이와는 결이 다른 강력한 징계가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회인님 모시고 정치 이슈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인분 10분을 찾아서 영풍TV, 우잘사TV 10명 구독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